안녕하세요. 올해로 딱 50세가 된 아줌마입니다. 출퇴근하면서 듣는 채널에 얼마 전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보냅니다. 저는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렸을 적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정도만 겨우 알고 있죠. 아버지는 혼자 딸을 키우기 위해 늘 바쁘게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유년 시절에는 매일 외로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생일이면 잔치를 열기도 하고 학교 행사에 엄마를 초대하기도 하는 걸 보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엄마가 없을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늘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와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부족함 없는 가정에서 자란 서글서글한 사람이었어요. 가끔 못난 생각을 하며 남과 저 자신을 비교하던 제게 네가 제일 예쁘다. 너만큼 마음이 고운 사람은 못 봤다. 라는 이야기로 위로를 해주곤 했죠. 남편과는 딱 1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기억나네요. 저는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제 손을 조물조물 만져주며 안심을 시키기 위해 애를 써주었죠. 그때 저는 온갖 걱정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운 상태였어요. 혹시라도 남편의 가족분들께서 어머니도 없이 큰 저를 내치진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뵌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인사를 드리러 간 저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셨어요. 임금님 수라상에 버금가는 구첩 반상을 차려주신 건 물론 식사 내내 입맛에 맞는지 너무 짜거나 맵지는 않은지 다정하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에는 설거지는커녕 다 먹은 그릇을 정리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말리셨죠. 손님에게 일을 시키는 건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말이에요. 첫 만남이 너무나 포근한 기억으로 남아서일까. 저는 그날 잃어버렸던 엄마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저를 당신 딸처럼 대해주셨죠. 금지옥엽 키워온 아들이 장가를 가던 날에도 오히려 제 손을 꼭 붙들고 응원해 주셨을 만큼 다정한 분이세요. 언제나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말해달라고, 엄마는 늘 네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눈빛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해요. 딸이 없이 아들만 둘이라 그런지 저처럼 살가운 딸 자식이 너무 가지고 싶으셨대요. 그날 이후로도 저와 어머니는 남편이 샘을 낼 정도로 딱 붙어 다녔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단 둘이 영화관에 다녀오거나 맛있는 밥을 사 먹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건 어머니는 참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강인한 분이라는 거였죠. 좀처럼 쉽게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법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식사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명절에 나서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먹었을 때도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피곤하지는 않은지, 손을 베이지는 않았는지 살펴봐 주셨죠.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이처럼 엉엉 우는 제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나 강한 분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하시는 걸 전 딱 한 번 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요. 당시 남편은 매일 야근을 할 만큼 바빴어요. 결혼 1년 만에 찾아온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10살이 되었을 때였고, 수학학원이며 태권도장이며 돈 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은 회사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돕기 위해 맞벌이를 하려고 했지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10년이라는 시간을 쉰 뒤여서 그랬을까요? 직장을 구하는 게 영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처녀적 다녔던 회사는 이미 대기업에 인수합병된 뒤였고
제가 일하던 분야 자체가 계속해서 유행이 바뀌는 업종이라 일자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어요. 게다가 10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로서 아이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도 벅찼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경제적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퇴근을 해서는 4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곧바로 다시 출근을 했어요. 참 힘들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빵긋빵긋 웃으며 저와 아들내미의 건강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몇 달째 기침을 달고 살면서도 병원 한 번 가지 않았죠. 오히려 아들의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며 한약을 다려오고 덤으로 제게도 보약 한 첩을 지어주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주말이면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고 덕분에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신경 써준 만큼 저도 그 일을 돌봤더라면, 그랬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어느 날 남편은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며 병가를 냈어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던 사람이라 저도 놀란 마음에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께 맡겨두고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간만에 당신이랑 단둘이 있으니까 참 좋다. 앞으로는 좀 자주 아파야 할까봐. 저는 바보 같은 소리 말라고 당신이 아프면 나와 민준이는 어떻게 하냐며 핀잔을 줬어요. 잠시 후 간호사 한 분이 나와 저와 남편을 진료실로 이끌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허리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적초골절입니다.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가 보기에도 남편의 허리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하얀 덩어리가 보였어요. 단순히 뼈가 부러진 걸로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남편도 긴장을 한 건지 제 손을 꽉 붙잡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단순 골절로 보이진 않습니다. 척추에 종양이 생기며 뼈를 갉아 들어간 걸로 보여요. 여기 보이는 이 하얀 덩어리가. 그 이후로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은 전부 흩어져 날아가 버렸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붙은 채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바보처럼 제 걱정을 하더군요. 결국 그날은 대학병원에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는 소견만 들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몸에는 사기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간에서 시작된 악성 종양은 남편의 몸 곳곳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에까지 옮겨붙어 골절을 일으킨 거죠. 병이 그만큼 진행되는데 적어도 1, 2년은 걸렸을 거라더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동안 대체 저는 뭘 한 건지, 늘 피곤해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던 그 일을 왜 내버려 두었을까? 왜 진작 억지로라도 병원에 끌고 오지 않았을까? 자책의 시간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꼭 6개월 만에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꽤나 덩치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업을 수 있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도 아파도 괜찮으니 제발 제 곁에만 남아달라고 매일을 빌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고운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하늘은 무심하게도 남편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일찍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저는 지금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아들내미를 키워왔어요. 요즘엔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칠 때가 있어요. 정말 정신없이 보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는요, 제 아빠를 쏙 빼닮아 참 심성이 곱고 곰살맞은 성격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를 일찍 잃어서 그런지 아들내미가 철이 너무 빨리 들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랬죠. 길을 지나가다가도 누가 저에게 눈을 흘기기라도 하면 금세 도끼 눈을 뜨고 마주 노려보던 아이예요.
늘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듣는 아이지만 제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가끔은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하더라고요. 곰곰이 돌이켜보면 아이가 갓 11살쯤 되었을 때 우연히 겪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아이를 데리고 버스에 탔던 날이었어요. 그때 아이는 일주일에 하루씩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평생 학습 기관에서 수영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강습비가 매우 저렴했고 아들이 워낙 물놀이를 좋아해서 매주 버스를 타고 왕복 2시간을 함께 다녀오곤 했죠. 일주일 중 거의 유일하게 동네를 벗어나 외출을 하는 날이라 저도 아이도 수영장에 가는 날을 가장 좋아했어요. 언제나 함께 아침을 먹고 아침 일찍 버스를 타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긴 이동 시간을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엇 때문인지 몸이 너무 아파 아침도 거른 채 외출을 해야 했어요. 전기밥솥에서 밥을 푸고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을 꺼내 아들만 겨우 아침을 먹였죠. 속이 미식거려서 밥 한 숟갈도 들기가 힘들더라고요. 머리도 자꾸만 지끈지끈 아파오고 열이 나는지 양뺨이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자기 혼자 야무지게 밥을 먹은 뒤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궈두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신 제 상태를 살피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다녀올 수 있다고, 엄마는 집에서 쉬라고, 어찌나 자신있게 말을 하는지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 수영하는 동안 병원 다녀오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제야 아이는 안심이 되는 듯 생끝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외출을 해서 겨우 버스를 잡아탔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더니 하늘이 노랗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아서 휘청이며 노약자석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어디 노약자석에 앉아? 애엄마가 그렇게 굴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좀 달랐나 봐요. 그 동그란 눈을 매섭게 뜨고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지금 아프셔서 그런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노약자석에 앉는 것처럼 저희 엄마도 그런 거예요. 원래는 맨날 서서 가는데 오늘만 그런 거라고요. 물론 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자리에서 냉큼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어른께 그렇게 대드는 거 아니라고 훈계를 했고요. 그렇게 남은 거리를 일어선 채로 가고 있는데 왠지 마음 한켠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이 조그만 녀석이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딴에 화를 냈던 것 같아서요. 아직 아기인데 내가 더 감싸주고 돌봐줘야 하는데. 그날 이후로도 아이는 꼭 꼬마 병정처럼 늘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이런 천사가 제 아들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깃집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몸이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이 친구들을 마주치기라도 할까 일부러 먼 동네에서 전단지를 돌렸고 마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서도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아이에게 맛난 음식을 사주고 좋은 책을 사주고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으니까요. 아들내미 역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 성실하게 공부를 해주었고요. 분명 언제 다 클까 싶었던 꼬마 녀석이었는데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교에 떡하니 합격하고 졸업해 번듯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살면서 아들 때문에 눈물도 웃음도 늘었어요. 물론 속을 썩이기도 했지만 기대하지도 않았던 순간에 감동을 주는 녀석이거든요. 이제 곧 장가갈 나이가 될 텐데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저는 투잡을 뛰고 있어요. 물론 녀석에게는 비밀로 해뒀죠. 제 엄마가 부서지기라도 할까 늘 걱정부터 하는 아이니까요. 요즘 저는 낮에는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동네 고깃집에서 마감 일을 해요. 원래는 고깃집 일만 했었는데 그 결심이 쓴 후에 시식코너 자리를 알아보게 됐죠. 갑작스럽게 두 가지를 병행하려니 처음에야 힘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 익숙해져서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어요.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사별 후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찾아오는 진상 손님들도 월급을 떼어먹는 악덕 사장도 다 이겨낸 줄만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아직도 세상을 잘 몰랐나 봐요. 문제는 몇 달 전 시작한 마트 시식코너 알바 중에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냉동되어 있는 양념갈비를 꺼내서 달궈진 팬에 올려 굽기 시작하던 참이었죠. 어느 정도 고기가 익은 것 같아서 가위를 들어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웬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딱 보기에도 한껏 꾸민 상태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계셔서 살짝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뭔가 위축이 되는 기분이었달까요? 물론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요. 줘봐. 할머니 고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갈비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익지 않은 상태라 저는 웃으면서 안내를 드렸어요. 고객님, 아직 조리가 끝나지 않아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접시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딴에는 나름대로 친절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고객님께서는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갑자기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니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줌마, 내 참 기가 막혀서 내가 고기 익은 거랑 안 익은 것도 구분 못하는 늙은이로 보여? 고객님께서 고함을 치시자 주변에 있던 다른 분들의 시선도 저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요, 고객님,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이미 화가 잔뜩 나셔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자란 사람이라 마트 시식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며 제 직업까지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욱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디서 우악스럽다는 말 좀 듣는 성격이거든요. 맘 같아서는 속 시원하게 대꾸를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쇼핑을 하던 고객님들,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 모두가 저를 구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도 계속 화를 내시는 고객님 때문에 나중에는 뒷골이 빳빳하게 당겨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고기를 굽던 집게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함만 질러대는 고객님께 말했어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씀이 그렇게 언짢으셨나요? 그러자 고객님이 갑자기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곧이어 그렇지 않아도 빨갛게 상기되어 있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여기 관리인이 누구야? 당장 불러와! 그 소리를 들은 건지 저 멀리서 점장님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죠. 그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함께 일하는 분이니까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바보 같았죠. 구둣발 소리를 내며 뛰어온 점장님은 저와 고객님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곧장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숙씨, 당장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딱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구나. 그렇게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점장님 입장에서는 얼른 이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했던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선 고객님의 화를 진정시켜서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을 테니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설움이 북받쳤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태껏 무시당하고 이리저리 치여왔던 삶 때문이었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모르는 나이는 아닌데도 자꾸만 서러운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점장님이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요? 저는 결국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객님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아들 집 하나 해서 장가 보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요. 아버지도 없이 커온 아들은 저만큼이나 험한 꼴을 많이 겪어야 했어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건 예산일이었고 학교 선생님조차 아이를 홀대하곤 했죠. 그런데 제 아들은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학업에 정진한 아이예요. 남편 없이 사는 엄마가 오히려 더 불쌍하다며 자기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주겠다던 아이였죠. 결국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해 대기업까지 입사한 아들이죠. 그렇게 노력한 아이에게 집만 되는 어미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 입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억울해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한 것처럼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잘리지 말자. 잘리지 말자.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고객님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제 사과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고객님이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다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버릴 시간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저는 조아리고 있던 고개를 슬쩍 들어 점장님을 바라보았어요. 저만큼이나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저와 점장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점장님의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난처한 기색도 함께 느껴졌죠. 제 자격지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멍청하긴. 고객 비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점장님은 저에게서 눈길을 돌렸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까지 하찮게 대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모진 세월을 지냈어도 대놓고 무시를 당하는 건 정말 참기 어렵더라고요. 점장님은 고객님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객님, 저희 직원이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외람되지만 혹시 어떻게 해야 노여움이 조금이라도 풀리실까요? 그러자 고객님은 긴 한숨을 내뱉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영겁의 시간과도 같은 기다림이 지나고 결국 고객님의 대답이 귀에 들려왔어요. 그렇게까지 미안하면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꽤 많은 인파가 저희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정말 제가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었다면 말이에요. 만약에라도 제가 덜 익은 음식을 제공했거나 말과 태도에 불손함이 묻어나 고객님을 불쾌하게 만든 거였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했을까요? 고기가 아직 익지 않았다고, 죄송하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어쨌건 무릎을 꿇으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 우리 속에 갇힌 원숭이를 보는 것처럼요. 고객님과 점장님의 시선 역시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미숙씨, 못 들었어요? 얼른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죄 드리세요. 점장님이 마치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쯤 되니 해탈이라도 한 것처럼 차라리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걸 곱게 접어서 매대 한켠에 잘 놓아뒀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지만요.
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을 실제로 겪으니 마음이 비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꼭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조아리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전부 제 잘못입니다. 바닥에 닿은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남편과 사별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펴본 적 없던 허리도 쑤셔왔죠. 그래도 눈 딱 감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던 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소동을 구경하고자 옹기종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싶어서 두 눈을 똑바로 뜨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뚝을 잡아 일으켰어요. 어안이 벙벙해져서 누구인지 확인을 하려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놀란 숨을 들이마시게 되더라고요.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있던 저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바로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화가 잔뜩 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놀라 다른 생각이 들 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객님이 새된 목소리로 고함을 치자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당신 누구야? 나이도 어린 사람이 지금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서 뭐 하자는 거야?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저는 고객님과 아들 사이를 막아섰어요. 나에게 막대하는 건 참았을지라도 금이야 오기야 키워낸 내 아이에게 나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건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객님은 눈을 부라리며 저와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점장님은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듯한 표정으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맹세코 저는 아들에게 제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녀석의 등장에 저 역시 매우 당황한 상태였죠. 이거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알아요?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더니 곧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2018년에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된 거 모르세요? 지금 두 분이 이러시는 거 산업안전보건법에 걸릴 수 있어요. 저는 혹여나 아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욕을 먹고 일을 잘린 한이 있어도 아이에게만큼은 험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몹시도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저는 연신 괜찮아, 그러지 마, 정말 괜찮아 하며 아들을 말렸어요. 그런데 이 녀석 언제 이렇게 큰 건지 오히려 자기가 제 앞을 떡하니 막아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는 나 모르는 척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미처 아들의 의중을 파악하기도 전에 점장님이 아이에게 되묻더군요. 고객님,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콜센터 직원들한테나 적용되는 거고요. 지금 고객님께서 이러시는 거 엄연한 업무 방해인 건 아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더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들이 왜 저에게 자신을 모른 척하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들은 혹시나 자기가 제 아들이라는 걸 점장님이 알면 제대로 따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혹시라도 자기가 제 편을 들어준 것 때문에 엄마가 직장을 잃기라도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혼자 애를 키워오면서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으면 들었지 이렇게 쉽게 울고불고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참을 겨를도 없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라고요. 아들은 다시금 점장에게 조용히 따지기 시작했어요. 업무방해요? 직원에게 언어적 폭행을 가하고 계신 거 말렸는데 이게 업무 방해인가요? 정당한 근로 지시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언이었는데도요? 점장은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고객님도 점점 기세가 누그러지는 게 보였고요. 그러자 아들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더군요. 그리고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콜센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마트나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호텔에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 심지어 비행기 승무원한테까지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지금 고객인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마냥 어린애인 줄만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 철이 들까 싶었는데 아들은 어느새 이렇게나 똑부러진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늘 아들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오히려 아들내미가 제 편에 서서 싸워줄 수 있다는 건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까지 억지로 참고 있던 서름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저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들 녀석은 그 모든 사람들을 제법 매서운 눈길로 쏘아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이 뭘 잘못하셨는지는 몰라도 방금 같은 대우는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고소당해도 할 말 없으시다고요. 그 말을 듣자 고객님의 기세가 슬슬 누그러들었어요. 점장님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 계속 입술을 달싹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객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젊은 사람이 참 그렇게 어른들 일에 끼어들고 그러는 거 아주 예의 없는 거야. 나는 그냥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요. 말을 마친 고객님은 옷깃을 여미더니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어요. 저기요, 지금 그냥 가시려고요? 그 말에 고객님이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려서 저도 모르게 아들내미의 팔뚝을 잡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여전히 단단한 목소리로 고객님에게 말했습니다. 사과하셔야죠. 그러자 고객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묻더군요. 사과? 아들은 다시 대답했어요. 이분께 저지른 인격모독, 언어적 폭력,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신 것들 다요. 고객님의 얼굴이 다시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손님으로서 이 정도 요구도 못해요? 내가 뭐 과도한 걸 바란 거야? 응? 이만하면 됐다고 엄마는 정말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눈빛은 너무나도 완고했어요. 꼭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얼굴이었죠. 네, 과도한 걸 바라셨어요. 할머니, 이 마트 밖에 나가면 이분이나 할머니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지금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요. 할머니한테는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큰일이에요. 며칠 동안이나 끙끙 앓을 만큼 모욕적인 경험이라고요. 속사포처럼 뱉어내는 아들의 말에 어느새 고객님과 점장님은 모두 말문이 막힌 듯 보였어요. 아들 녀석은 마침표를 찍듯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두 분 다요. 고객님께서는 정말 억지로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한마디가 다였죠. 말이 끝나자마자 옷을 여미고는 휙 떠나버리시더라고요.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도 어느새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점장님은 저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미숙씨,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가끔 생겨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 그냥 넘겨버리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준 보람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내질러 버렸어요. 이런 일은 가끔이라도 생기면 안 되죠, 점장님. 다음부터는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무슨 일인지 전후 맥락부터 파악하세요. 이렇게 무작정 직원 붙잡고 사과시키는 거 오히려 마트 이미지에 먹칠이에요. 당장 상황이나 무마하겠다고 직원에게 고함치고 무릎 꿇리는 마트에서 누가 쇼핑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짜증난 표정의 점장에게 정장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점장님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가만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점장님은 심기가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그제까지 짜증이 가득했던 점장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장님이 겨우 입술을 달싹이더니 말했어요. 본사에서 나오셨어요? 그 말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점장님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러더니 방금 전에 저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꼭 사시나무가 떨리듯이요.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한 것만 알고 있었지 제 마트가 그곳의 계열사인지도 몰랐고 아들의 업무가 이런 쪽인지도 전혀 몰랐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지훈 점장님 맞으시죠? 점장님과 아들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까 저를 대하던 태도와는 전혀 딴판으로 점장님은 자기보다 20살은 어릴 제 아들에게 굽신거리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일은 내일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답했습니다. 네, 본사 지침상 감사 업무는 내일입니다. 오늘은 저도 고객으로서 방문한 거고요. 그런데 이미 이런 모습을 본 이상 점장님께 징계를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긴 어렵겠네요. 그날 울상이 되었던 점장님의 표정은 아직까지도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점장님은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며 떠나버렸어요. 소문으로는 새 지점에서는 부점장으로 근무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굳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들진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날 집에 함께 온 아들은 그렇게 저와 하루 시간을 보내며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이제 더 안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네 신혼집 마련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니 아들이 자기 이제 능력 된다고 걱정 말라며 엄마 생활비 마트 시식코너에서 버는 만큼 붙여줄 테니 좀 편하게 살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 본사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날의 일이 제 인생에서 있었던 모든 서러움을 씻어주진 못했지만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10달간 고통을 참아가며 저를 이 세상에 내보내준 엄마, 외로웠던 인생에 멋진 추억을 선물해준 남편, 두 번째 엄마처럼 늘 저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든든한 아들내미가 있으니까요.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